악비는 관우와 더불어 중국 민중들의 존경을 받지만 그의 일생은 조선의 충무공 이순신에 더 흡사합니다. 시호도 같은 충무였고 외적의 침입에 맞서 분전했지만 각종 모함에 시달렸으며 후한무치한 임금과 대신들에게 농락당했다는 점까지 말이죠. 거기다 일관되게 고평가를 받은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면 시대와 정책에 따라 그 평가가 극명하게 바뀌기까지 하는데, 중국 송나라의 충무공 악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악비는 서기 1103년에 지금의 허난성 탕음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큰 새가 집 위로 날아다녔다고 이름을 날비자에 자를 분 거라고 했다 합니다. 그의 고향은 황하를 사이에 두고 수도 개봉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져 있어 북방이 민족의 침략에 시달리는 지역이었고, 그랬기에 어찌 보면 그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친 곳이었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문과 무술에 힘쓰며 비범한 면모를 보인 악비는 20살이 되던 1123년에 의용군 모집에 응해 군대에 투신하게 되는데, 당시 시대는 여진족의 금나라가 급성장해 거란족의 요나라를 박살내고 이어 송나라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 결국 1126년 개봉이 금나라 군대에게 함락되며 북송이 무너지고 송나라는 강남으로 쫓기게 됩니다. 송나라 광왕 조구는 황제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송나라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송나라 관군이나 다른 지방은 통제불능해 그나마 모인 의병들도 뿔뿔이 흩어져 따로 노는 데다 패배주의와 공포로 다들 멘탈이 나간 상황. 그럼에도 악비는 여러 송나라 군대를 옮겨다니며 활약을 거듭해 종택, 장소 등의 명장들의 신임을 받습니다. 1128년 7월 종택이 세상을 뜨자 세상관 두충은 기껏 회복한 수도 개봉을 버리고 남쪽 건강으로 후퇴하고, 1129년 금나라 대군이 남하해 고종은 도주해버린 데다 수비대장이 된 두충까지 건강을 포기하려 하지만 악비는 후방에 광덕으로 철수해 게리라 활동을 벌이다 끝내 건강을 탈환하고 그 와중에 의용군인 악가군을 편성합니다. 악비는 고종에게 정충악비의 군기를 하사받고 송나라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게 되죠. 금나라는 1133년에 괴뢰정권 제나라와 함께 대대적으로 재침을 해 남송의 북서부 지방을 크게 위협하고, 이것을 본 악비는 오히려 반격을 가해 1134년 5월 악비는 영주를 향해 제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불과 석 달 만에 잃었던 지역을 모조리 탈환해버리죠. 1135년엔 동정호 부군의 반란을 진압한 뒤 1136년에 또다시 악주를 떠나 양주에 진주하고, 이어서 객주, 장수연 등을 공략하며 기세를 올리는 등 맹활약을 하지만 이때부터 송고종과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안정과 자리보존에 집착하기 시작한 송나라 고종과 이를 간파한 금나라의 화친 정책 때문이었죠. 갑작스런 세력 확대로 중앙 통치가 부담스러웠던 금나라는 한쪽 위해를 내세워 제나라를 세우고 송나라를 압박했지만 1137년 괴뢰정권이 제나라를 없애고 송나라에게 평화공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주합파 진해를 석방해 남송으로 보내니 송고종 역시 그를 재상으로 삼아 1138년에 화친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화친이 1년 만에 결렬되자 악비는 다시 1140년 6월 북벌에 나서는데, 제갈량 신령의 보살핌이라도 받았는지 중모 낙양을 함락해 중원 한복판을 휘저어버리고 언성 영창 일대 전투에서 금나라군의 반격을 박살내버리니, 금나라 명장 울출은 하나의 산을 날려버리기는 쉬워도 악가군을 날려버리기는 어렵다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악비는 금나라 중심부인 황룡부까지 달려가 술 한잔 걸치자고 호언장담했지만 송고종과 주합파의 진해는 다시 금나라와 화친을 주도합니다. 하루에 무려 12번이나 후퇴하란 조서를 보내며 제지하고, 결국 악비는 계속 머물러 지켜달란 중원 백성들의 애원을 뒤로 한 채 철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남송의 운명도 그리고 악비의 운명도 점점 기울기 시작하게 됩니다. 송고종은 자신의 옥자와 제국을 유지하는 게 최대 목표라서 악비의 맹활약은 그에겐 그저 두려울 뿐이었죠. 금나라의 반격도 두렵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군벌이며 명장인 악비도 만만치 않게 두려운 대상이었고, 금나라 문제로 고집을 부리며 대드는 모습에 불만이 쌓인 데다 걸핏하면 붙잡힌 선왕제 송휘종과 흥종을 구해내자 떠드는 그를 보며 내심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악비 입장에선 충정의 발로였을진 몰라도 빵점짜리 처신이었고 숙청 플래그가 서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돌아온 악비는 추밀원 부사직에 오르지만 악가군의 지휘권을 빼앗기 위해 악비를 중앙의 요직에 앉힌 것으로 송고종과 진해의 의도가 반영된 인사였으나 이 또한 오래가지 않았으니 진해는 끝내 악비를 탄핵해 모반죄를 낼 줄 아지만 가혹한 신문 속에서도 증거나 자백은 나오지 않았고 남송의 또 다른 명장 한세충이 보다 못해 진해를 찾아가 따졌지만 진해는 막수유,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헛소리를 내뱉고 한세충은 그런 말로 세상 사람들을 납득 못 시킨다며 항의했으나 끝내 진해는 금나라와의 화친을 성사시킨 뒤 황제의 허가를 받아 옥리에게 악비를 제거하라 명하니 1141년 12월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명장은 반드시 숙청된다는 또 하나의 씁쓸한 예시가 추가된 것이죠. 사후 악비는 복권되어 관우와 함께 민중의 신앙이 되고 진해는 간신의 대명사로 영원히 낙인 찍혀 악비를 제거하라 부추긴 마누라와 함께 악비의 묘인 아광묘 앞에 조각상이 되어 금슬 좋게 나란히 꿇어 앉혀져 후대인들의 아밀라아제를 받아 처먹게 되지만 여러 민족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그 나라 사정과 여러가지 문제가 꼬이며 악비에 대한 평가는 오락가락하게 되는데 중국 사학계에서 악비가 그닥 대단한 명장이 아니고 패배한 적도 많다는 연구가 나오는 데다 여진족의 금나라도 중화 역사의 일부라며 최악의 간신 진해가 민족융합에 힘썼다는 요상한 재평가를 내리는데 다민족 국가 개념을 주창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최근엔 여러 매체를 통해 악비를 민족영웅으로 부각시키는 등 그에 대한 평가는 계속 시대에 따라서 엇갈립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분명 한 시대의 명장이며 구국의 영웅이었고 정치에 밟지 못한 충직한 인물이었기에 끝내 비운의 명장으로 역사에 기록된 영웅이란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